네, 오늘은 한국 정치 기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비교 민주주의 기행을 못 가면서 좀 한국 현대사를 의미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해서 첫 번째는 현충원 역사 산책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박래근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한국 인권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워낙 재밌게 얘기를 하셔서 재밌게 네. 금방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강의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좀 편하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래근 저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옛날이었고요. 지금 이제 4.16 재단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4.16 재단은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만든 그런 재단이고요. 원래는 제가 책에도 다른 책에도 쓰고 그랬지만 만 60살 그러니까 환갑이 되면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 은퇴 준비를 했어요. 진짜 작년에가 제가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상반기에 생일 있는 사람은 6월 30일로 퇴직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12월 30일에 퇴직하는 걸로 되잖아요. 6월 30일 나는 퇴직이다라고 이제 딱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막판에 또 좀 개기는 게 있잖아요. 개기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4.16 재단에 잡혀갔어요. 세월호 가족들한테. 지금 그때 이제 상임이사가 상근하는 상임이사가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상임이사 하라고 잡혀가고 3년짜리 상임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이거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까지 하고서야 임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혹시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조법 2조 3조 개정운동본부를 발족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인터뷰하고 그러나 정신없었고 추석 연휴 때 시골 갔다 오고 나서 또 그거 준비한다고 또 회의하고 뭐 이러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노조법 2조 3조는 그러니까 노조법 1조가 이게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하면서 이제 법의 목적을 정해요. 1조에서. 2조에서는 근로자의 정의 또 사용자의 범위 쟁의행위는 어떤 거냐 뭐 이런 정의 규정이거든요. 요거를 바꾸자고 하는 거고 3조가 이제 파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면책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정당한 이 법에 의한 즉 노동조합법에 의한 정당한 파업이나 이런 단체 행동으로 했을 때는 민사나 이런 걸 면책한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이게 거꾸로 이용이 돼 갖고 이 법에 의한이라고 하는 요게 요술방망이 같은 거거든요. 이 법에 의한 정당한 파업을 인정받기 너무 어려워요. 다 불법 파업이 돼요. 거의 다. 이렇게 되는 거고 2조는 요즘에 이제 이 손배가 압류가 막 몇십억씩 뭐 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 쌍용 자동차 뭐 이런 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한 개인한테 뭐 100억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노동자한테 뭐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 캠페인이었었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는 요 손배가 압류가 주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노동도 굉장히 이렇게 위계화돼 있잖아요. 수직적인 그런 위계 질서가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 노동자층에서 제일 약자들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한테 손배가 압류 계속 떨어져요. 요즘엔 정규직 노동조합 이런 데는 손배가 압류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딱 하나 있어요. 현대제철인가 거기서 뭐였냐면 작업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그거에 근거해서 작업중지권을 썼더니 그걸 가지고 손배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이대로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작업 중지를 이거를 사용했는데 손배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어쨌든 개정을 하자.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 문제로 해서 예전에 이제 쌍차 47억 손배 났을 때 이제 배춘한 주부 자기 맨 처음에 그 기사대로 하면 이제 시민 배춘한 씨가 이제 4억 7천만 원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뱃속에 아이, 세 번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하를 물려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시민들이, 47,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47억이 되잖아요. 시민들이 갚아주자. 해갖고, 자기 생각에는 저기, 노란 봉투, 이게 노란 봉투가 이제 월급 봉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해고 통지가 올 때도, 물론 문자로 저기 하는 경우죠. 해고 통지 올 때도, 이게 노란 봉투에다 해서 문서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거기다가 47,000원을 넣어가지고 시사인이라고 하는 언론사에 이제 보냈죠. 그래가지고 노란봉투법 캠페인, 노란봉투 캠페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손배가압류, 너무 가혹한 손배가압류. 그래서 노동자를 파괴하는, 또 노동자 개인을 또 파괴하는 이런 걸 없애자라고 하는 거에 이효리 씨가 그때 붙고 그러면서 14만 7천 명이 4만 7천씩 진짜 냈어요. 그리고 아니 4만 몇 명이 냈고 14억 7천만 원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손배 사업장에 너무 힘드니까 생활하는 게 생활비 이렇게 지원하고 뭐 그랬었던 건데, 이제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싸움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월급 200만 원, 조선소 노동자인데 월급 200만 원 받고, 그리고서 이제 그 유채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거기 새창살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 가둬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먹었죠. 근데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근데 여기에 470억을 갖다가 또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 5명이 때린 거거든요. 한 명당 100억 가까운 거를 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고, 하이트 진로 문제 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손배가압류 이게 요즘은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하이트 진로도 나중에 합의됐다 그러지만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 손배 10억 때린 게 있었고 또 28억을 나중에 때린 게 있었어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배가압류 이게 협박선이 된 거죠. 노동자들이 제1차적으로 이거 안 하는 거, 이거 합의하고 이번에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배가압류라는 게 옛날에 처음 등장할 때는 신생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탄압수단 이런 걸로 돼 있지만, 이제는 이제 아주 그 공공연하게 남발하는 그런 탄압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꼭 이번 기회에 없애자 해갖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운동본부를 만들자 했는데, 그 공동대표를 또 맡아갖고, 이번 하반기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통과시켜서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내지 않으면, 지금 노조법이 굉장히 악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게, 나 이게 그 법조인들 진짜 반성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법제가 악법들이 무더기로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5.16 때, 5.16 저기에서 뭐 혁명 재건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불법 기구거든요. 여기서 왕창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유신 저거 선포할 때, 그 과정에 임시국무회의가 있어요. 이때 또 왕창 만들어져요. 그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시민들 그렇게 학살하고 나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하는 불법 입법기구를 만들었죠. 그때 왕창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민주화되면은 과거에 그런 식의 만들어진 악법들을 다 청산했어야 돼요.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갖다가 보완하면서 써온 거예요, 지금까지. 노조법도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집시법이에요. 집시법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박정희가 1963년도인가 이제 그걸 만든 거건데, 이거를 전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화가 되고 나서 요걸 이제 몇 개 조항만 이렇게 고친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도 악법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건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고 이제 법조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적인 가치로 써먹는 게 뭐냐면 법적 안정성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적 안정성.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을 인정하고 실정법을 인정하고 그때의 판례도 또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갑자기 법 질서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걸 깨야 되는 이런 건데 그러지 못한 그런 거죠. 그거를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완전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랬을 때,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9세기 유럽 정도 같은 거예요. 19세기 유럽에 그 단결금지법이라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뭐 파업하고 노동조합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에 뭐 100개, 200개, 1000개까지 있는 나라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법이 이제 프랑스의 사틀리에 법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당겨서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죠. 뭐 이렇게 됐었던 19세기 유럽식의 이런 게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벌써 21세기인데 200년 전에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뭐 노동자들 저기 하고 뭐 이래서 열받는 거죠. 이거 헌법에서 이제 이게 보장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하위 법령과 판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기본권 자체를 보장도 못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싸움들을 좀 제대로 좀 해야겠다.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너무 얘기해요. 저는 제가 이제 책을 인권현장 답사기를 2권을 냈어요. 2020년에 냈고 그리고 올해 또 이제 3월달에 냈어요. 올해 3월달에 낼 때 출판사한테 야, 여기 3월달에 냈거든요. 3월 초에 그 대선 막바지에 이때 내도 되겠냐. 물론 내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원고를 제때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원고를 늦게 준 거죠. 그 출판사가 원고 마감이라고 아무리 해봤자 제가 원고를 못 넘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3월달에 냈는데 사실 이제 일이 바쁘니까 원고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줄 쓰고 그래.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원고 쓰고 이제 출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주말 좀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 1권, 2권이 전부 다 그 2011년에 제가 이제 인권 현장 답사를 쭉 보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저 제주 4.3서부터 분단 현장까지 이걸 하면서 그걸 페이스북에 연재하고 인터넷 신문에서도 그걸 또 연재하고 이런 적이 있었던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다녀보면서 요걸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후배가 하는 출판사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갖고 2013년도 가을에 진짜 책을 본격적으로 내려고 2014년 상반기까지 원고를 다 쓴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3년 가을 오고 2014년 봄 3월달 이때 막 현장들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뭐 이러고 해서 막 책을 내려고 원고 쓰려고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거 못 쓰잖아요. 세월호 참사 내가 국민대책회의 만들어서 거기 공동운영위원장하고 거기 이제 그 대표격이거든요. 이러고 하면서 싸움을 하고 또 국민 4.16연대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19년 돼갖고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이제 원고를 못 쓰고 책도 못 내고 뭐 그러겠다 해서 이제 큰맘 먹고 2019년 9월 달 정도에 큰맘 먹고 이제 원고를 다시 쓰고 현장 다시 다니면서 사진 찍고 출판사는 불만이 많죠. 현장을 2번이나 저기가 이게 2013년 14년에 다녔던 현장하고 다르니까 그 사진은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또 다니면서 또 그러니까 2번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해서 2019년 5월 달에 이제 1권을 냈고 그거는 해방 이후부터 그래도 이제 비교적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런 데들을 좀 냈고 그 중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게 아마 소록도 같은 경우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는 사람들이 들어도 봤고 또 알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 중에 또 특별한 거는 전쟁기념관을 다룬 거일 거예요 아마. 전쟁기념관은 굉장히 특별하게 제가 소개를 한 건데 전쟁기념관은 거기 한번 내가 가보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서 전쟁기념관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도 되고 이제 그러고 있고 이러는데 전쟁기념관은 1994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이런 박물관, 기념관 이런 거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220만을 찍었어요. 어떤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70만 명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거기 전쟁기념관에 가서 한국 전쟁을 소개하는 게 전쟁기념관이지만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의 역사도 쭉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중심은 6.25예요.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의 배경서부터 쭉 설명하고 전개과정 하는데 저게 아직도 옛날에 그 반공주의적인 시각, 이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반에 군부의 시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전쟁 기념관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상훈인가 국방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민주화하는 걸 어떻게 보냐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안보의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서 안보의 그런 성전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각에, 그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 의해서 전쟁 기념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사 자체가 엄청 왜곡됐어요. 그리고 군부의 시각으로 다 됐으니까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한강철도 이렇게 막 폭파하고 사람들 피난도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수복되고 나서 또 부역자로 다 처형당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고통의 역사에 대해서 입을 다물죠. 대신 노량진 전투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기법으로 전시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 노량진 전투는 뭐냐면, 지금 노량진에서 저쪽에 이제 북한군이 이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이거를 남하하는 거를 막는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군이 남하를 하는 거를, 인민군이 남하하는 걸 6일 동안 저지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승리한 전투다. 라는 식의 것들이에요. 민간인 학살?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엄청 왜곡된 거고, 그래서 꼭 가봐라. 라고 이제 한 거 같은 경우가 아마 좀 특이하게 이제 됐을 거고요. 이번에 두 번째 낸 거는 동학서부터 한번 좀 따지고 간 거예요. 일권을 쓸 때 가장 큰 저의 의문은 뭐냐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라고 하는 걸 추적을 하니까 제주 4.3부터 간 거예요. 제주 4.3 여순 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빨갱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 뭐 그전에도 빨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쓰인 게 이때부터인데, 이때 쓰인 빨갱이는 단순히 붉은 사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빨갱이니까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살인면허장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양극단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런 지배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추적하는 것들이 그 시작하는 게 이제 쭉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제 깐에는 이런 부분을 다 연결해서 쓰면 좋은데, 근데 서술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계속 국가폭력의 현장들을 세월호 참사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게 1권이었다 한다면, 2권은 우리나라의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따지고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동학이더라고요. 19세기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전에도 18세기나 이런 때도 뭐 근대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1392년에 이제 세워졌던 조선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시기에 이미 다 기본 이 설계가 다 엉망이 됐던 게 조선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존 조선의 질서에, 성리학 이런 지배 질서에 이제 도전하는 세력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럴 때마다 이른바 사화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조광조 세력이라는 이런 데들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저쪽에 김제 쪽에 있었던 선조 때도 있었거든요. 그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제 쪽에 있는 사람 그때 한 1000명 정도를 죽여요. 그게 무슨 사가, 김여사인가 뭐 있어요. 여기 정여립 세력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선조가 오고 임진왜란을 막는 거거든요. 그때 무너졌어야 돼요. 사실 조선 왕조가.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종조 때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어떤 근대로 가기 위한 어떤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800년에 이제 정조가 죽으면서 그게 좌절되는 거고, 그리고 19세기가 아주 고통스러운 한 세기가 되는 거죠. 가렴주구가 아주 극에 달하고, 사도 이 세력들이 무슨 세력이랍니까? 그런 세력들이 쭉 하고, 나중에 이제 민비 이 세력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속에서 1년 내내 밀란이 일어나고 진짜 지옥 같은 그런 곳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염원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사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정도령 사상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딱 결집된 게 동학이거든요. 동학은 그래서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잖아요. 선천은
신분 질서가 엄연한 계급 사회, 이거 후천은 이런 게 없어진 평등한 사회. 그래서 동학이 꿈꿨던 평등은 서구 근대에서 있었던 평등과 굉장히 질적으로 달라요. 그 법 앞의 평등이거든요. 이거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에요. 그래서 엄청 다른,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근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권 상처는 말을 한다, 언젠가 말을 한다,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권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는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권은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권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권의 눈으로 현대사를 본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인권운동가이니까 그런데 꼭 뭐 인권운동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눈으로, 자기 나름의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다. 이게 역사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역사가 다인 줄 알았단 말이죠.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까지. 그래서 딸딸딸딸 주로 외우고 있잖아요. 무슨 연대를 이루고 왕조를 이루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혀 다른, 대학 들어와서 나쁜 선배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혀 다른 역사를 또 봤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그게 엄청 충격이었던 거죠. 굉장히 저는 방공교육을 받고 자란, 그래서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웅변대회 글쓰기 대회 가서 최우상을 받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전혀 다른 역사들, 감춰졌던 역사들 이런 걸 보면서 내 의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역사적인 적이. 우리 선배가, 저를 지도했던 선배가, 운동권 선배, 그 사람이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를 엄청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 굉장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권의 관점에서 한번 한국 현대사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본 역사는, 아는 역사는 국가가 쓴 역사예요. 어쩌면 승자의 역사, 지배 세력의 역사잖아요. 근데 인권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아니죠.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저항했던 사람들,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압당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가 다시 얘기될 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젠가 말을 하면서 늘 자기 억울함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싸우고 또 뭐 탄압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죠. 다시 쓰인다고요. 심지어 역사라고 하는 게 고대사조차도 바뀌잖아요. 새로운 그런 유적들이 나오고, 뭐 청동기 시대에 뭐가 나왔다, 뭐 하고, 이러면서 바뀌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언젠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 우리는 새롭게 또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제의 그런 유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런 저항의 관점에서, 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약자들의 관점에서, 억눌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워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제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권의 방법은 좀 기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기에, 삐뚤게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의심해 보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현장이, 우리가 사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수많은 시간이 축적된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이 다녀가고 거쳐가고 그랬던, 그게 지층처럼 이렇게 축적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라고 하는 것도, 역사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이런 역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발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이어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과거에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또 모색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거잖아요. 현장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장소에 가서 한번 뭐 생각을 해보고, 그 사건을 생각해보고,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 그럼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 억눌린 사람들, 말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러죠. 현장에 가면 또 그게 오감으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다크 투어리즘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권에서, 오늘 내가 오늘 많이 떠들더니 목이 잠겨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서, 감격스러워서 한 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은 어디냐면 배들평야예요. 정읍과 고부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평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도 지평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끝이 없는 쫙 노른 평야예요. 거기에 요즘에 간간히 이제 시설물도 좀 들어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왜 백산성이 있잖아요. 백산성에 이제 나중에 초기에 동학농민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기 막 결의대 하면서 군을 동학농민군 편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면 백산 뭐죠? 아니 앉으면 아니 뭐 일어나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흰옷 입고 있으니까 일어나면 흰옷이 쫙 그 산을 자그만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성 자체가 자그만데 그 다 뒤덮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장을 들었으니까 앉으면 죽산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거기 가서 봐서도 그래요. 쫙 넓은 그만큼 넓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수탈이 가장 심했던 거죠. 거기에 사는 농민들이 이 조선에 살았던 어떤 지역의 농민들보다도 가혹한 가렴주구의 대상이 됐던 거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탕관오리 중에 시대의 탕관오리가 여기에 이제 탕관오리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에 이제 고부군수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요 지역 조기가 좀 만석보 유적지라고 만석보에 있었던 자리다라고 비석을 세우는 거거든요. 저 바로 앞에 만석보라고 하는 새로운 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구보, 신보가 말고 예전에도 보가 저 위쪽에 있었어요. 정읍천이 흐르고 동진강이 흐르는 여기 만나는 요 지점에서 만석보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쪽에 이제 동진강 위쪽 상류 쪽에서 하는 요 합류 지점 앞에 보를 만들었던 거고 그걸로 이제 물을 대고 다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나요. 뭐 그리고 또 거기다 보를 이용한다고 보세를 또 내고 그렇지 않아도 세금 탈탈 털리고 삼정분란 때문에 엄청 죽갖고 그런데 또 거기다 세를 내니까 여기에 이제 전봉준 아버지 전창엽 이걸 대장으로 해가지고 항의 방문을 가는 겁니다. 요즘 말을 하면 항의 가는 거죠. 항의시로 간 거예요. 이제 대장도 몇 명 뽑아갖고 그랬다가 이제 조병갑한테 곤장을 엄청 두들겨 맞고 업혀오죠. 업혀와서 죽는 데가 어디냐면 송도의 집이에요. 송도의 집이 나중에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만든 그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봉준은 유가족이에요. 아버지를 잃은 공권력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인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거를 자기의 개인의 원한을 갚는 데가 아니라 이런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을 엎어버릴 이런 혁명적 꿈을 꾸는 이걸로 가죠. 그러면서 동학농민들을 이 사람은 특별히 동학에서 무슨 접주로 그러니까 중간 간부, 말단 간부 뭐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있어요. 그걸로 인정받은 적이 한 명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이 동학 접주들 뭐 이런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쫙 그 겨울 동안에 다 돌아다니면서 꼬시는 거죠. 그래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1894년 3월에 음력 3월에 이제 봉기를 시작을 해서 쭉 1차 봉기가 되는 거고 전주 화약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 전주 화약에서요 엄청난 폐정 개혁을 하게 돼요. 전주 화약에서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 농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폐정 개혁 이게 27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확인되는 건 12개조인데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노비문서를 불살라 버린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천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그 상징적인 그게 백정의 평양갓을 없앤다. 백정들은 갓을 쓸 수가 없어요. 대나무로 된 얼기설기적인 그런 평양갓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평양갓, 평양립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분 차별을 하면 복장으로 차별을 해요. 지금도 그렇죠. 노동 현장에 가보면 돼요. 정규직의 유니폼과 작업복과 하청 노동자들, 그 하청 노동자도 협력 업체마다 다 다르게 복장을 해요. 그리고 차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앤다? 그러니까 그런 천민에 대한 차별조차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제 과부들 재가를 허용하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이런 거를 하고 여기 맨 마지막에 12개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농토를 갖다가 평균으로 이렇게 나눠서 농민들을 경작하게 한다. 경제 유전의 원칙 이런 것들 밝힌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를 해요. 그거를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주 가명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라도 이쪽에 그
말하자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 정도가 도지사도 아니죠. 그게 호남 지역을 다 호령하는 게 제주도까지 호령하는 이게 이제 평양감사 뭐 이게 전라감사인가 뭐 이러고 또 경상도 쪽에 또 이런 거니까 엄청난 거죠. 여기에서 내준 거기 이제 전라감영의 이제 선화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진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봉준이 쭉 호남 지역을 돌면서 5.23개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파리 꼬민 때 말입니다. 파리 꼬민이 유지된 기간이 며칠이냐? 49일이에요. 49일밖에 유지가 안 됐는데 지금도 그 엄청나게 울고 먹잖아요. 프랑스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역사에서 엄청 울고 먹어요. 근데 우리는 몇 달 동안 더 유지를 했었고 호남 지역에 훨씬 더 파리 꼬민은 조그만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 호남 지역 전체를 다 장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치안도 유지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폐정개혁 저거를 저 내용들을 갖다 실시해 가는 거잖아요. 행정 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민중자치 조직이 생겨난 거죠. 관과 함께. 민관의 합동 치안 조직이자 행정 조직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역사적으로 저렇게 아직도 연구가 덜 돼 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때부터 그냥 전 이때부터 근대가 우리나라 근대가 시작이 됐다.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잔인하게 진압이 됐어요. 잔인하게 진압될 때 여기 농악농민군을 진압한 거는 관군하고 왜군이 합동해서 했어요. 그리고 진짜 잔인하게 한 게 이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 동학농민군들을 저 진도,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저 섬인 진도까지 쫓아가고 저쪽에 유명한 데가 이제 장흥이에요. 장흥, 전남 장흥. 바다 끝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죽여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도 하고 5만 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 폭도들이죠. 그래서 다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죠. 전봉준의 자식들은 다 흩어지죠. 자기 이름들 다 숨기고 개명하고 이러면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군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진압을 당했으면 동학농민혁명이 지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시 의병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도교로 바뀌고 나서 3.1운동의 주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그때 이제 뭐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거 있고 저는 지금도 동학농민군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동학에서 주장했던 후천개벽의 그 자장 안에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평등, 서양에서 평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등 얘기할 때 이 자유평등, 이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게 자유평등 박애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때 저거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박애고 연대, 지금은 연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서양에서 쭉 발전해온 인권 이론의 인권 논리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요 평등한 요것만 추구한 거죠. 즉 자연과의 관계가 삭제돼 버렸어요.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보다 다른 자연물보다 인간을 우월한 존재로 월등한 존재로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를 용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본주의 이후로 쭉 거치면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지금 기후위기까지 우리 맞는 거죠. 만약에 동학의 그런 평등론으로 갔다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시영, 이대 교주 최시영 같은 사람은 제가 나중에 이제 최시영에 대한 이거 좀 한번 써볼까? 근데 욕심이죠. 또 괜히 했다가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이 최시영 같은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을 산속으로 도망다니면서 1급 수배자거든요. 30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면서 그 조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동학을 당시에 이제 전체 농민의 3분의 1이 동학 교도였다고 하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절대적인 그런 교세를 만든 사람이 최시영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이제 그 신도 집에 한번 갔는데 이제 그 밤 늦은 시간에도 저녁 먹고 늦은 시간이죠. 밤에 이제 그때 여성들은 배를 짰어요. 그 신도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며느리인데요. 그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님이다. 저분도 하늘님 모시 있고 너도 하늘님 모시 있으니까 너가
존중해야 된다. 며느리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시절에 여성에 대한 이 가부장제적인 그게 엄청난데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도 이 동학 안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어느 착취를 당하고 그래도 뭐 두들겨만 끌려가지고 어디 항의할 수 없었던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던 정말 난리가 나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이 동화관에서 정말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죽창 하나 들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근데 더 나가서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사물에 대해서도 자연물에 대해서 거기도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함부로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돼. 자연물도 자연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물론 이게 동양에서의 그런 조화론적인 뭐 이거인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이렇게 쭉 와서. 그런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세상, 다른 지향들을 갖는 거고 그게 후천개벽의 세상이거든요. 그런 꿈을 펼쳐 보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다녔던 게 천주교 병인박해 순교 성지를 돌아다녔어요. 나는 천주교 성자도 아닌데 왜 천주교 병인박해 순교 성지를 돌아다녔느냐. 한 100년 동안 그 조선에서 정조가 죽고 나서 계속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것만 해도 한 5번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적였던 게 병인박해이거든요. 그러면 좀 그때는 그냥 초기에는 지식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 또 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욕구들. 뭐 자선어부에 보면 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뭐 이 형제들도 사실은 뭐 천주교를 그 교리를 갖다 뭐 다 거기에 뭐 감화돼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초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게 다른 성리학과는 다른 질서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지식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민중들 속으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한반도에 그 천주교가 이게 전파되는 건 두 갈래예요. 하나는 북경을 통해서 육지를 통한 길이 있고 하나는 그 백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백길이 어디냐면 저 상하이에서 쭉 오면 여기 직진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닿는 데가 어디냐면 내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충남 홍성, 그 서산, 해미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천주교 교세가 엄청 왜요? 해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해미읍성을 가는 거예요. 해미읍성에 가면 해미읍성 진짜 잘 가꿔져 있잖아요. 보존도 잘 돼 있고 복원도 돼 있고 이번에 갔더니 옥사도 다시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1,000명 정도 이상이 죽어요. 거기서 그 옥사 좁은 그 옥사에다 가둬놓고 하면서 끌어갖고 그 앞에 있는 회화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철사를 묶어놓고 그러면서 고문을 가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해미읍성 서문에 가면 서문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도로가 나가고 그게 없어졌어요. 요 개울물을 건너는 다리가 아주 길쭉하고 넓적한 그 돌들이 하나 얹혀져 있거든요. 거기다 사람을 묶어서 거기다 맺혀가지고 죽여요. 이게 자리개지도 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궁식들 벼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타작할 때 이 돌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자리개예요. 그게 자리개질 하듯이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그냥 피범벅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갔더니 그쪽에서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갔냐면 저쪽에 한 1.5km, 해미읍성에서 1.5km 떨어진 곳, 여기에 가서 보면 해미 순교성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미사도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교성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그 순교성지가 된 거거든요. 거기 또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요런 연못이 있어요. 진둔봉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리갯돌이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진짜 자리갯돌은 그쪽으로 옮겨져 있고, 해미읍성의 서문에 있는 저거는 다른 거예요. 실제는 거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거기서 죽이다 너무 죽이는 것도 힘들어서인지 이 사람들 어디냐면 거기 이제 늪 같은데 여기다가 사람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빠뜨려요. 그래고 죽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방법들을 많이 썼던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 나중에 이제 유골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뼈가 꼿꼿이 서 있어. 눕지도 못한 거예요. 그대로 서서 죽은 거예요. 좁은 그런 늪에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 저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죽인 사람들은 평민들이에요. 좀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 또 다른 데로 끌고 가서 죽여요. 뭐 이렇게 돼서 했던 이런 건데 참 의문이죠. 왜 그때 외래의 종교인 천주교 이거를 배교를 못하고 끝까지 그거를 지킨다고 죽어갔을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요. 천주교가 서양에서는 이게 이제 엄청 타락해가지고 왜 이제 면죄부 뭐 주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식으로 하면은 그때 이제 중세적인 어떤 이런 걸로 하면은 우리나라 남녀 7세 부동석보다 더 했어요. 교회에서도 남자 여자 같이 예배를 못 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그렇게 존중을 서로 또 받으니까 정말 감격한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이거라면 하나님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요. 서양에서도 그 마찬가지예요. 인권이 설립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 신문질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가 농토의 결바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도시로 떠들어서 물풀로 떠들어서 무일푼의 노동자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을 통해서 이제 초과 착취를 해서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그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고 세 번째가 종교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종교에 딱 결박되어 있으면 이 개인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0년 동안의 탄압을 당하면서 한편에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해서 탄압받고 한편에서는 또 이게 천주교 쪽으로 하고 그러면서 막 싸워가면서 19세기 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용인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자마자 또 자기의 권세를 막 이용하다가 또 이제 민폐를 막 저질러요. 완전 또 저질러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생기는 게 이재수의 난인 거죠. 1901년에 제주도 대종에서 일어났던 이재수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천주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천주교의 횡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어나기도 해요. 이제 그랬을 때 나는 종교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실 저렇게 학살당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저렇게 학살당하고 동학과 천주교 학살당한 이후에 확보된 종교의 자유를 진짜 기독교는 너무 쉽게 거기 손가락만 놓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순교자가 별로 없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몇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는 이게 한국전쟁 시기에 이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목사들 처형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때 순교했다고 하는 이런 건데, 근데 그거의 양이나 질적인 대인 뭐 또 내용적인 면을 보면 천주교의 순교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천주교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200년 동안 그렇게 탄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데 살아남은데 감히 네가 이명박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 쪽 그분들이 했던 얘기죠. 그런데 그럼 그때 그 종교는 어떻게 됐을까? 종교가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서소문 성지거든요. 그 서소문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칠패시장 근처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사범들을 갖다가 가두는 감옥들이 있었고, 여기 칠패시장이니까 남대문역 앞에 거기 사람들이 번화하게 그런
그 민간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왔다 갔다 하는 번잡한 그런 데서 국사범들을 갖다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을 자르고 뭐 하고 그러는 거죠. 이랬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만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동학 농민 지도자도 여기서 죽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최시영도 여기서 처형되지 않았지만 최시영도 여기 감옥에 같이 여기 있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곳인데 지금 천주교가 그 순교 성지를 그 성지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동학이 천도교가 항의를 했지만 딱 묵살당해 버렸어요. 뭐 이런 거고 여기가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그 실업자들이 그냥 노숙인들이 저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기거하던 곳인데 싹 밀어냈죠.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해서 그런지 이런 동상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가면은 뚝개 우물이라고 해갖고 망나니가 이렇게 이제 사람 목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칼에 피를 씻던 그 우물이 남아 있어요. 그 근처에 이런 상이 조형물이 있어요. 이게 노숙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발에 보면은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요. 즉 이 사람이 예수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상을 그려줘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천하디 천한 거짓꼴로 나타나요. 뭐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예수다. 그게 낮은 자와 함께하고 낮은 자 속에 들어가서 낮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예수, 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예수의 정신인데 저걸 만들어 놓은 천주교는 과연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 많이 갔죠. 지가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걷길로 지금 8시 15분. 큰일 났네. 제가 이제 이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 물음표를 했는데 최초의 인권운동 단체가 형평사가 아니었나. 형평사는 백정해방운동, 백정에 대한 차별철폐운동을 목적으로 탄생한 단체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전국적인 이제 지부를 결성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이 됐어요. 그때 조선에 한 40만 정도의 그 백정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진주 지역에서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23년에 형평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형평사가 만들어지고 한 1935년까지 존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정해방 운동을 실제로 벌여 나갔고, 그리고 이제 넘어서 이제 계급차별, 계급철폐 운동까지 그때 사회주의적인 영향도 있고 이런 거까지 막 가고 그 안에서 노선 싸움도 있고 막 복잡했어요. 근데 1935년에 대동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친일적인 단체가 됐죠. 그래서 사실 그 12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유지됐던 건데 일제시대에는 가장 오랫동안 오랜 기간 유지된 사회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진주에서 시작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좀 작은 단위지만 지금 진주는 작은 단위지만 말하자면 이제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같은 경우가 거기 진주예요. 그 옛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저 모르겠. 이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경남 쪽에 중심 지역이 이제 경상도였고 여기서 보면 1862년 진주 밀란 얘기하잖아요. 전국에서 일어나는 밀란인데 진주 밀란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밀란과 반란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밀란은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지사를 쫓아내는 거. 그래서 이게 탐관오리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경계 밖으로 추방을 해요. 이러면 밀란이야. 그러면 그 왕조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왕조에 대한 반란이 아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저 나쁜 새끼 하나 하니까 얘는 잘라도 다른 놈 갖다 쓰면 되니까 도지사는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도 경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합세해서 뭐 이렇게 항의 투쟁을 하면 이건 반란이에요. 그래서 1900년대에 조선에서 밀란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 경계 지역 내에서 머무르는 거죠.
근데 동학은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돼버렸죠. 이건 반란이죠. 그러면 조선왕조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네들한테 총뿌리를 든 반역 세력이니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이게 형평사 자꾸 딴 데로 형평사인데요.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제 그렇게 진주 밀란서부터 쭉 저기면서 이게 사회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발전했던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3.1운동도 있었고 다른 데 있었지만 그 진주 밀란서부터 했던 이 세력들이 쭉 되면서 한 세력을 만들고 있었던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가 거기 이제 선구적인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강상우라든지 신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운동을 계속 선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백정들의 해방운동인 형평사 운동에 정말 헌신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끌고 왔었던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백정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백정들이요, 이게 이제 그 온갖 차별은 다 받고 정말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이런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 잡는 건 이 사람들밖에 할 수 없어요. 돼지는 마을에서도 같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소 잡는 건 이 사람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게 되죠. 말하자면 정육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돈 번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걸 돈 번 거 가지고 이제 족구도 사가지고 양반인데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자기네 지역 말고 자기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가게 내서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진주 지역의 백정들은 그만큼 또 저기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의 영향이 있어요. 진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진주교회에 이게 이제 호주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게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에 1900년대에 그 평민과 백성이 같이 예배 보는 걸 시도를 해요. 1차 시도는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 강행을 해서 84일 만에 동성 예배를 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죽어도 자기들은 백정하고 같이 예배 볼 수 없다. 저기는 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다 하느님의 자식인데 왜 그렇게 하냐. 차별하면 안 된다. 같이 하자고 막 한 거를 정말 설득을 해가지고 진짜 동성 예배를 본 거예요. 이게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진주교회는 그런 아주 선구적으로 차별 철폐에 관련해서 백정 차별 철폐 운동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여성들의 그런 교육 문제라든지 교육기관들 많이 설립하고 의료기관도 설립하고 이런 걸 해서 기여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리고 자기네들 그 자료실 만들어 놓고 또 되게 자기네 역사를 자랑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언제 이 책 내기 전에 갔더니 한 장소를 몇 번씩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진주교회 담벼락에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정말 아이러니죠. 그때 일제시대 때요. 이게 교회에서 평민과 그 백정이 동성 예배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인식으로는 어떻게 백종호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뭘 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성공시켰던, 누구보다도 가장 차별을 반대하고 그거를 또 깨왔던 이런 교회가 그거 역사를 자랑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가 붙어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대신 여기는 이렇게 저런 저런 자료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형평사 유적지가 없어요. 형평사 유적지가.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는 내 선조가 내 아버지, 할아버지, 또 뭐 증조할아버지, 뭐 여기가 백정이었다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정들이 살았다고 하는 옥봉동, 또 진주성 서문 쪽에 그 집단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력을 가지고 이게 거기 진주 중앙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정육점을 한 거죠. 이게 깼어요. 그래서
변변한 유적지라는 게 없고 1996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저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조형물들 만드는데 좀 조형물이 좀 조잡해. 아, 참,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정도에 있는 거.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강상호 선생이 되게 그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기 형평운동에서 10년 동안, 12년 동안 꾸준히 온갖 욕을 먹면서, 그러니까, 신백정, 저것도 백정 같은 놈이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지주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이 그 지역에 흉년이 적였을 때 자기네 그 쌀을 풀어서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해갖고 거기 이제 강상호 씨 묘지에 가면 그 이제 송독비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리는 송독비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그 진주 지역 내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칭송받는 집안의 가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형평운동을 지원하고 그래서 백정의 자식이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거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데리고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진짜 형평사가 만들어질 때 아마 주지문도 그 강상훈 선생님이 썼을 거다. 그러니까 취지문 이거 썼을 거다라고 이제 추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며 뭔가 것을 다 때려 저기 하면서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헌신을 해요. 정말. 그러다 가산탕기 다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대동사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친일단체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쫄딱 망한 집으로 돌아와서 근근히 살다가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전국의 백정들이 모이죠. 그때는 축산은 무슨 축협 말하자면 축산협 협동조합 뭐 이 장 뭐 이런 걸 해서 5일 동안 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가자동이라고 하는 게 국립경상대학교 옆에 있거든요. 쓸쓸해요. 되게 제대로 이제 손도 안 보고 그런지. 또 신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운동도 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송독비가 있거든요. 송독비가 이제 거기 이제 그분이 세웠던 초등학교 거기 있었던 건데 전천 초등학교까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강상호나 신현수도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탄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신현수, 강상호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게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현수 선생의 송독비가 나중에 이게 그쪽에 개발 공사를 하다가 무슨 하수구 이런 데서 그 발견된 거를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 서울로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망진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봉수대 있는 데 있거든요. 그쪽에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참 있어요. 참 쓸쓸하죠. 내년에가 이제 형평사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념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단은 저는 이 책을 쓰고 나니까 그쪽에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내년 100주년 때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월호 또 주기하고 또 겹쳐가지고 됐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일본의 얘기인데요. 요거는 소록도에 있는 시설이에요. 소록도는 1916년에 소록도에 이제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에 한센인들을 갖다가 집단 수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소록도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약자, 최하층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격리와 배제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16년에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급은 이제 개방이 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소록대교, 옛날엔 다 배 타고 들어가 있지만, 2009년도인가 소록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장흥 녹동항에서 그 소록대교를 타고 가면 5분, 10분 만에 들어가요. 근데 그 입구에서 차를 놓고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쭉 가다 보면 오른편에 이제, 바다가 있고 해변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중앙공원 아주 멋있는 아름다리 수목이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길 가는 거예요. 1년이면 한 2~30만 명이 거기 찾아가요. 근데 그 중앙공원 올라가는 오른편에 붉은 벽돌 건물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감금하는 감금실이에요. 하나는 검시실, 시체를 검시한다는 거죠. 검시실은 방이 두 칸이 있어요. 하나는 단종대, 난자들의 그 씨 저거를 단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한센병이 문둥병이 유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를 못 낳도록 그거를 정자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단종을 시켜서 하는 경우고 그거를 생을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검시실이고요. 저기에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여기 보면 안에가 안쪽으로 좀 조금 경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홈이 있잖아요. 그 물과 피가 이쪽으로 쭉 해서 가운데로 모이게 되고 가운데로 모인 물과 피가 요 밑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시설인데 여기서 여성들 낙태 수술이 일어난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낙태 수술이 일어나서 그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1990년대 중반까지 여기에 이 유리 수납장에 뭐가 있었냐? 여기에 태아들 시신, 사람들 장기에 꺼내놓은 장기들 이런 것들이 쭉 알코올병에 다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제가 청산 안 된 거는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제도적인 이런 거, 이런 시설에까지도 일제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일제가 한 짓을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도 고스란히 이어서 그들이 한 거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는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한 뒤부터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이제 밖에 나와서 살던 그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치료된 사람들도 있고 요즘엔 뭐 치료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요. 한센병에 대한 뭐 차별도 없고 그 소록도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곳이 됐는데 이런 곳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권적으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변호사들이 자기네들 일본에서도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격리 수용했던 곳에 대한 이걸 문제를 추적해 가면서 이들을 위한 그때 당시에 격리 수용됐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대만에서도 그런 시설을 했다는 걸 알고 일본 변호사 찾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그때 이 다른 데서 일본과의 문제들이 안 풀리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건 다 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배상받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희한한 저거죠. 자, 근데 이게 이 역사에서 끝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록도에서 격리와 배제의 그런 원형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그 원형은 어디냐? 성감학원이에요. 1942년에 저쪽에 이제 대부도 옆에 성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안산에서 이렇게 이거 차를 타고 가면은, 이게 도로 따라 쭉 가니까 이 섬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섬이 다 이게 안산 지나서 대부도 있고, 다음에 성감도 있고, 선제도 있고, 탄도 있고, 그런 다음에 정북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제부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섬들이었거든요. 그 섬에다가 불황 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요. 아동, 유리 거식하는 아동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수용을 하는 거죠. 왜 여기 섬에다 만들었냐? 이게 저쪽에다가 북한 함흥 지역에 이런 불황 아들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었더니 자꾸 탈출해서 문제가 되더라. 그냥 섬에다가 가둬버리면 도망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1942년에 성감학원을 만들어서 여기 수용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근데 워낙 그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또 노동을, 강제 노동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염전일이라든지 반일이라든지 엄청 심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봤자 전부 다 갯벌이에요. 갯벌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거기 성감학원 직원들한테 끌려와서 또 두들겨 맞다가 죽고 그런 사람들을 안매장했던 곳이에요. 저 묘지가 여기에요. 그런데 그때 또 운 좋게 살아났는데 거기에 근처에 살던 주민들한테 발견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부모를 찾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불황인들도 아니거든요. 이게 일제 단속하면서 이게 할당을 해야 되니까 전혀 불황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억울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부모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아니고 애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염전뇌를 부려먹었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게 해방 이후에 한국에 고스란히 간 거죠. 사회복지시설의 이 모습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형제복지원의 뿌리가 되는 거죠. 소록도에서 이렇게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격리와 배제의 그런 것들이 모델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해방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렇게 안매장된 저기 낮은 무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안매장된 사람들의 시설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와 요거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있는 다랑시골 전시관이거든요. 1992년에 다랑시 마을에서 옆에 있었던 그 다랑시굴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11명의 유골이 쭉 있는. 근데 이제 92년에 그 다랑시굴을 발견하자마자 제주 4.3 연구소 사람들이 발견한 건데 이거 발견하자마자 그 굴을 막아버리고 거기서 발견한 유골들을 다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버려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자, 이제 저 얘기를 왜 여기 오고 연결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4.3 때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아이고 씨. 자, 요거는 전쟁 때 민간인 학살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제 저쪽에 이제 저거는 대전 산내에 이제 곤룡골이거든요. 이게 원래 곤룡골이에요. 우리가 이제 왕의 의복을 곤룡포라고 그러잖아요. 용의 무슨 뭐 형상을 받아서 용 그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곤룡포라고 그래요. 그런 형상의 곤룡포 그것처럼 했다고 해서 곤룡포인데 지금 곤룡골로 불려요. 워낙 뼈와 유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뼈제라고도 불러요. 뼈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7, 8천 명이 죽었다는 걸로 추정이 돼요. 한국전쟁이 나고 나서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이 제수들에 대한 저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전교도소는 거의 사상범인이, 이게 말하자면 사상범인이 뭐 자익수들이 뭐 이런 사람들, 제주 4.3에서 잡혀온 폭도들, 이런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끌고 가서 죽여요. 여기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보도연맹원들, 이런 사람들 갖다 끌고 죽여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으로 죽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전체 무덤의 길이가 한 1km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한 사람을 구덩이 파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저렇게 구덩이 옆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저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엎드리게 해놓고, 등을 한 발로 밟고, 권총으로 머리에다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인 거죠. 그래서 유해 발굴할 때 가서 보니까 뼈 위에 뼈가 있고. 이렇게 되죠. 이런 얘기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주 4.3에서 당했던 사람들. 한국전쟁 시에 저렇게 당했던 사람들. 그때는, 내 가족이 죽었다고 운다는 이유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애도가 금지가 된 거죠. 이런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얘기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60년이에요. 4월 혁명. 이때 전국에 이렇게 한국 전쟁 시기에 제주 4.3 때 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유족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 유족회 연합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서야 봉부를 만들고 추모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조의 순지며 만드는 것도 그때고 거창도 이제 뭐 그때고 그래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들어정하자마자 이 군인들을 보내서 여기 유족회 간부들을 국가범법으로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파묘, 어렵게 만든 그 묘, 이거 파묘해버리고 추모비를 깨죠. 그때 깼던 추모비가 저기 제주도 가면 백조의 순지묘 거기에 가면
지금 추모비 옆에 유리 상자 안에 깨진 돌 조각이 있는 게 그게 그때 추모비예요. 거창 추모공원에 가면 거기에 이제 큰 무덤이 세 개가 이게 큰 무덤이 두 개 있고 또 작은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 큰 무덤은 하나는 성인 남성.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뼈인지 모르니까 이 저쪽에 제주 백조리 선지면은 뼈를 추려서 요건 성인 남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무덤을 하나씩 만든 거지만 저쪽에 거창은 그게 아니라 성인 남성 뼈 따로 무덤 만들고 성인 여성 뼈 따로 만들고 또 이제 아이들 뼈 뭐 해서 또 만들고 무덤이 세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때 박정희 때 그 추모비 위령비 거기를 쪼아버린 정으로 쪼아버린 그 비석을 나중에 파묻었다가 다시 꺼내놔서 거기다 전시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제주 4.3 때 그 억울함, 한국전쟁 때 그 억울함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돼 있는 거죠. 금기어가 돼 있는 거예요. 요 금기어를 깨는 게 누구냐면 현기영 선생의 순위 삼촌이죠. 1978년에 창작가 비평에 그걸 발표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87년 이후에서야 좀 얘기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1999년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제주 4.3 민간인 학살, 제주 4.3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특별법 만들기 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김동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문영천 할머니라는 다큐 30분짜리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제주 4.3 때 토벌 때 총 맞은 소위 턱이 날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생 동안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거를 문영천이 이렇게 했던 94살까지 또 그렇게 사셨어요. 참 목숨도 모진데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걸 만들었다고 구속이 돼요. 국가방법으로. 그게 1999년까지예요. 제주 4.3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잡혀가는 게 2000년 이후부터예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서 안 잡혀가는 게 2000년부터 이후죠. 그 전까지는 말도 못하겠던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죠. 이런 국가폭력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는 이제 고문 현장입니다. 여기 이제 안기부, 남산 안기부터인데요. 여기 남산 안기부터인데 1994년에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가는데 흔적을 다 없애요. 그래서 건물도 더 있었는데 폭파시키고 또 폭파시키고 몇 개 한 10여 동밖에 안 남겨놔요. 근데 지울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찾았어요. 그게 이제 남산 유스호텔에서 가서 한옥마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터널 지나서 보이는 아주 멋대거리 없는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요. 그 별관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그 조작간 톱들을 만들어내던 곳이에요. 수십일 동안 가다 두고 고문을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간첩은 이렇게 하는 건 다 교육을 시켜서 조작간첩을 만들어내던 곳이죠. 그래서 이전에 여기 터널 전에 있었던 그런 시설들에서 건물들에서도 뭐 엄청나게 고문 당했었는데 이 별관에서 이루어진 고문은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거에 비하면 여긴 마사지 정도다 할 정도 그렇게 혹독한 고문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조작간첩들을 만들어냈던 곳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지상에서 지하 2층으로 곧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하 계단 내려가다 보면 여기 계단참이 있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지하 1층 가야 없어요. 곧바로 쭉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고문실이에요. 자, 남영동 대고문실도 마찬가지예요. 남영동 대고문실은 저건 정말 나쁜 놈인데 박수근이라는 사람이 인정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김중옥과 함께 했던 그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건축가 박수근이 만든 건데 김수근이 박수근? 김수근 이죠? 그죠? 예. 헷갈려.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문 뒤로 가면 저 뒷문으로 가면 쪽문이 있어요. 쪽문을 열고 가면 원통형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밟으면서 계단 72개예요. 한 1분 20초. 눈은 가리고 억센힘에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돌아다니 방향 감각도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문이 열려서 가면 5층 고문실이 있는 거죠. 공포가 극대화돼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공안 사건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거는 형제복지원이에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 연결돼 있다고 봐요. 이거 형제복지원이
이 엄청나요. 이게 그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건데 지금 UI 아파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3만 5천 평 이런 규모의 그런 산비탈에 있었는데요. 3천 명까지 수용됐었고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 명이 여기를 거쳐갔어요. 예. 여기서 온갖 악행들이 저질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2012년에 형제복지원 생존자를 만났어요. 한종선이라는 친구가 저쪽에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예종의 정주천 교수가 보고 와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형제복지원 생존자인데 한번 만나보래. 예, 형제복지원이 그때로 따지면 25년, 지금부터 35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살아남은 아이예요. 나도 쓰고 정규장 교수 썼지만 한종선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수기로 쏙 쓴 거 그리고 36컷의 만화로 그린 게 있어요. 끔찍해요. 그것만 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지옥 같은 데인지 그게 국가의 그런 관리하에 협조하에 협력하에 또 그런 거에 조장하에 그게 1987년까지 이어졌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 온갖 그런 험한 꼴을 다 당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또 뭐냐. 우리 이제 국가폭력이 어떤 식으로 저질러지느냐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번에 제가 이제 전혀 새롭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뭐 좀 알고 이거 있었고 내지는 고민도 있었고 뭐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전혀 새롭게 이제 접근했던 게 뭐냐면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에 원래는 동두천에 갔던 이유는 미군 기지 때문에 밀려난 마을 얘기, 저 평택의 대추리처럼 그런 거를 하려고 갔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그거보다 더 이게 더 우선일 것 같아. 그래서 미군 기지 쪽의 그런 여성들, 그 봤더니 미군 위안부야. 이게 공식 문서에 1970년대까지 공식 문서에 정부의 공식 문서에 미군 위안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엔 위안부가 있었고요. 유엔군 위안부가 있었고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골 때린 나라인데 지금 한동훈이가 뭐 이렇게 시행령이나 뭐 훈령 바꿔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 짓은 아주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윤락방지 금지법이 있었어요. 이게 법으로 이런 그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이게 해방 이후서부터 그냥 일제시대는 공창제도가 있어갖고 공식적으로 이게 성매매를 허용했던 이런 게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는 이거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윤락방지 금지법에 의해서 그게 다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근데 미군들을 여기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한 이 사람들의 성생활을 위한 안전한 섹스를 위한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령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훈령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장해줘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미군 기지 미군 위안부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파주 용죽골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끌려온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강제로 성매매 내몰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 사람이 나중에 또 이렇게 가는 데가 이제 의정부 빼버리라고 하는 곳이고 동두천이라는 거고 전국에 있는 그런 미군기지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동두천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파주 용죽골이나 의정부 빼벌은 여기 있던 미군들이 지금 평택으로 모여 있어서 옛날에 그 상황이 아닌 거죠. 폐허처럼 나와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두천은 아직도 3,000명 정도 추상컨대 한 3,000명 정도의 미군이 좀 있는 거고요. 대신 한국 여성이 아니라 지금은 동남아 여성이나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뭐 여성들 이런 외국 여성들이 주로 그 저기를 해요. 지금 이 미군 위안부로 성업하는 곳은 평택 안정리죠. 거기 이제 워낙 전국에 있던 미군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그 여성들이 그 성매매로 이렇게 미군 위안부로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거를 조장해요. 국가가 그거를 보장해주고 불법이나 이런 걸 눈 감아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직업 소개를 받으려고 해서 여기 돈 얼마 버니까 이쪽으로 할게 해서 갔단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자 애들조차도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업 소개한다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여기 이제 가서 성폭행 당하고 여기 강제로 해요. 그럼 여기서 탈출을 해. 경찰에 가면 다시 일로 넘기잖아요. 죽도록 맞고 다시 또 성매매 가고 그때부터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성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성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한때는 성병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이제 토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군 헌병하고 한국 경찰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미군 위안부 거기 다치의 조직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들이닥치는 거예요. 미군 기지 내에 그런 병사가 누가 성병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고도 없는 그런 단속을 좀 벌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병이 있는 게 확인되는 이게 낙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병 검사가 저기 떨어지는 거죠. 그 성병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던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소요산역에서 소요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입구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지금 폐허로 돼 있어요. 여기 진짜 강제 수용을 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페니실린 주사를 맞힌 거예요. 페니실린 주사가 엄청 독성이 강해서 쇼크로 죽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쇼크로 죽고 뭐 이러면 그때 거기 갇혔던 여성들이 여기다가 다른 걸로 추모할 수 없으니까 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에다 매달아 놓고 창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도망 나가다가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이제 그러는데 페니실린 주사를 이렇게 맞고 뭐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꺼질 거 아닙니까? 주사를. 면책을 해줘요. 정부가 알아서. 우리가 책임을 안 물을 테니 놓으라.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군 위안부들에게서 가면 죽어서 가는 데가 상패동 공동묘지예요. 거기가 무용고묘지들이 그런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요. 여기 이쪽은 성남의 태평동 또 뭐죠? 아유, 갑자기 생각이 떠나.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이 골목 차가 겨우 하나 지나갈 그 골목. 근데 이 사진에서 이렇지만 굉장히 고바위예요. 여기에 진짜 성남 주민들이 대단해요. 한국에서 최고의 그 주차 달인이에요. 이런 고바위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지 다른 사람들 가서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 경기도 여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인데 여기 한 35만 평 정도를 정말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를 야산을 깎아가지고 정말 이제 청계천이나 이런데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철거를 해서 여기다 갖다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진짜 가옥주는 20평 그리고 세입자는 8평.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 태평동 이쪽에 가보면 이게 지금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규모가 20평, 8평이에요. 그때 그 집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아무런 그런 상하수 시설이나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직장도 없는데 여기다 갖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갖다 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뭐 이렇게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해서 일어나는 게 광주 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10일 날 일어났던 요즘은 이제 성남시에서 80 민권운동이라고 부르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고요. 저 운동으로부터 한국의 빈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용산 참사를 기억하는 여기 용산 참사 2009년 1월 20일 날 이제 그 용산역 건너편에 있던 남일당 건물 그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이제 농성하다가 이제 불러서 철거민 5명이 죽고 경찰특공대 1명이 죽었잖아요. 그 길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용산역 건너편에 원래 그 용산 참사 현장 거기 있는 거기에 무슨 센트럴파크인가 엄청 높은 건물 있잖아요. 그쪽에 한켠에 용산 도시 기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용산의 도시가 어떻게 변천되었느냐 그 안에 용산 참사 얘기를 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게 이제 막루 때 지붕으로 쓰던 그 철판 함석 지붕으로 쓰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저 중계동 백사마을 우리나라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판자촌 지역이 있는 거죠. 저기는 지금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이제 너무 이제 낡아서 비어 있고요. 근데 저기 이제 개발이 되는데 저쪽 일부를 갖다 보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판자촌에 이거를 그냥 큰 적도 없이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속에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이런 것들 모습을 유지한다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개발한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저 고층 아파트 다 들어선 데가 정말 이 주거 그러니까 이 빈민들의 그런 원한이 맺힌 곳이죠. 거기서 강제로 쫓겨나고 뭐 그랬던 이 사람들은 밀려서 이제 자꾸 경기도 밑으로 가고 뭐 안성 천안까지 가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저쪽에 가산 디지털역 근처에 있는 금천 순이의 집입니다. 이게 1960년대서부터 막 농촌에서 도시로 인용 현상이 엄청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 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 10대 여성들, 20대 초반의 여성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구로공단 또 평화시장 이런 데서 봉제업 쪽에 주로 이제 종사하게 됐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집에서 이제 사는데 더 작은 3층짜리 건물인데요. 저기 37개의 방이 있어요. 37개의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래서 벌집 또는 쪽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여공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이제 그랬던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이수선 어머니의 삶의 자취를 쭉 훑으면서 이제 이수선 어머니가 저기 했던 평화시장도 또 그리고 저쪽에 구로공단 이쪽도 이제 보면서 이제 한 거고요. 이수선 어머니는 나중에 그 육아협을 만들어서 지금 창신동에 하늘쌈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서 그 열사들의 그런 또 의문사한 가족들의 그런 영정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30살의 박래군입니다. 여기 이수선 어머니 유가족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이 이수선 어머니의 그저거를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실 때 이수선 어머니가 41살이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하고 약속을 한 거죠. 전태일 열사도 되게 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내가 못다한 거를 엄마가 꼭 이룰 수 있냐라고 그냥 몇 번을 물어보면서 다짐을 받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뭐 200몇 번을 연행됐다나 뭐 이렇게 되고 구류도 살고 걸핏하면 구류 살고 3년 넘게 감옥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온몸에 만장해도 이러면서 정말 정확하게 41년을 살아요. 41살에 큰아들을 잃고 그 나이만큼을 여기 살아요. 저는 전태일 열사가 지금 이렇게 기억되는 거는 이수선 어머니가 없으면 기억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근데 이게 어머니라고 하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라는 게 가려서 이소선의 진면목이 보이지 않는다. 이소선은 노동운동가였고 인권운동가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가려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이 책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활동했던 지역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 이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인간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참 놀라운 적이고요. 자 여기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요거는 안산에 가면 그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10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이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때 쓰던 문짝이며 창문 틀이며 뭐 또 뭐 그 칠판이며 선풍 에어컨 이거 다 떼갖고 그대로 복원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게 없는 데는 생존 학생들의 자리고 그런 게 있는 데는 다 사망자들이죠. 어떤 반은 30명에서 1명만 살아오고 뭐 이랬던 것들 그거가 참 마음 아프죠. 근데 2학년 3반 거기 교실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벽에 이런 달력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때 이제 1997년생들은 처음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이때 사스인가 뭔가 해서 못 갔고 중학교 때도 비슷한 것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네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15일 날 학교에서 떠나고 그래서 여기 인천항에서 밤 9시에 출발한 거죠. 안개 속에서. 그리고 다가 16일 날 이제 사망한 건데 원래는 18일 날 금요일 날은 돌아오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의
첫 번째 책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저 달력을 보면 주요 그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 다 표시해놓고 맨 나중에 보면은 12월 달에 야 이제 고3이다라고 쓰는 느낌표 짱짱짱 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은 못 살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1권 후기와 2권 후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또 들어야 된다. 지금 저거 상처 입은 사람들, 피해자들의 그런 거를 정말 들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안 들어요.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이거저걸 견뎌왔는지, 살아왔는지, 이걸 너무 안 들어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싸우면서 했던 혜택은 또 고스란히 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건 언젠가 말을 하고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하고 또 말을 해야 한다. 설사 그 당사자들이 죽어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게 밝혀지기도 하고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인권은 또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 오버했죠? 어떡해요? 딱 1시간 반 하셨습니다. 와우. 목 아파 죽겠네. 그래요? 세상에. 딱 1시간 반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막 설렁설렁 건너뛰어가지고. 뭔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엄청 익숙한 단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되게 재밌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는 질문 있으면 올려달라고 올려놨는데 여기 현장에서 먼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의견 견해도 좋고 여기가 햄이 제가 주절주절이 떠드는데 들을만 했나요? 네. 책 좀 사주세요. 책이 안 팔린다고 출판사에서 울고 있어요. 네, 특별히 질문 없으면 강의 시간이 꽤 길어서 방송은 이걸로 중단하고 저희끼리 한마디 더 마무리하고 끝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래군 저자님과 함께한 한국 정치 기행, 인권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그 링크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못 다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